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40대 초반에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라디오보다는 유튜브를 더 자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요. 이 채널 또한 제가 알고 지내는 지인이 알려주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어쩜 저와 비슷하신 분들이 많은지 사연 하나씩 들을 때마다 많은 공감을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듣고만 있다 보내게 된 것은 더 이상은 우리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그대로 행동하기 어렵다는 걸 알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분 중 한 명이라도 저와 같은 일 겪지 않으시고 그 상황을 하루빨리 탈출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 제 사연을 적어 보내봅니다. 그러면 제 불우한 어린 시절부터 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부모님의 손에 놓치게 되며 보육원으로 흘러들어갔던 저는 유년 시절을 보육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저에 대한 이름과 나이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저를 일부러 버리신 건지 저를 찾는 사람은 제가 보육원을 졸업할 때까지 찾아오지 않았죠. 나이가 차면서 결국 보육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어린 나이에 세상살이를 혼자 시작하게 되었어요. 고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지만 어린 나이에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대학을 다니고 아직은 부모님 도움을 받으며 가족 품에서 어리광을 부릴 나이에 저는 혼자 월세와 공과금을 처리하고 매일 먹고 살기 위해 일을 쉬지도 못한 채 홀로 서기를 해야 했으니까요. 힘들고 서글픈 와중에 심적으로 기댈 곳이라도 있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제게는 그런 신세한탄을 나눌 가족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홀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가며 삶을 지탱해 가기 시작했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다가 요리를 배우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시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 힘들지만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결국 돈 때문에 하게 된 일이었는데 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제 적성에 맞는 듯 했습니다. 요리를 하는 건 힘들었지만 재미있고 보람있는 일이었어요. 요리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꿈을 가져보게 된 저는 언젠가 제 가게를 열게 될 날을 기대하며 고생도 감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그 꿈을 몇 년 후에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안 쓰고 안 먹고 모은 돈을 탈탈 털어서 작은 양식점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4개 남짓한 작은 식당이었지만 제게는 호텔 레스토랑 부럽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님이 되었고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느끼며 여전히 열심히 요리를 해갔습니다. 열심히 하는 만큼 알아주시는 분들이 계셨는지 어렵게 시작한 가게는 조금씩 성장해가며 점점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죠. 가게를 운영하며 점점 몸이 안 좋아진 것을 느낀 저는 관리를 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진철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며 알게 된 진철 씨는 처음부터 제게 무척이나 관심이 많아 보였어요. 자상한 남자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저도 싫지 않았죠. 그렇게 서로 끌린 저희는 운동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몇 번 밖에서 만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자와 보내는 시간이 익숙치 않은 탓에 모든 서툴게 하는 저를 비웃지 않고 다정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 사람에게 저는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저는 금세 진철 씨에게 빠져들게 되었죠. 평생을 외롭게 자란 탓에 제가 사람 정에 약하기도 했지만 진철 씨는 사람 자체로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챙길 줄 알고 무엇보다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죠. 너무 자상하고 다정한 마음씨에 저는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고 어쩌면 제 스스로도 치부라고 생각해서 남들에게는 얘기하기 싫어했던 저의 배경 이야기까지 진철 씨에게 전부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고아라고 싫어진 건 아닐까 걱정도 했었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처음부터 속이기는 싫었기에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솔직하게 말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진철 씨는 그런 제 사정을 듣고 오히려 저를 더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제 사정을 알고도 저를 놓지 않는 그 사람에게 더 깊은 울림을 느끼며 저는 그렇게 더욱 진철 씨에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저희는 더 가까워졌고 저 역시 진철 씨의 사정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더 깊이 알게 되면 더 가까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진철 씨 집안은 제 생각보다 유복했어요. 처음에는 진철 씨도 저처럼 고생해서 자기 사업을 꾸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철 씨가 사업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남자라는 것을 알고 저는 갑자기 진철 씨가 멀게 느껴졌죠. 평범한 집안에서도 저를 반대하실 마당에 그런 집안이라면 며느리 조건을 더 따지실 게 뻔했기에 저는 저와 너무나 비교되는 진철 씨의 형편이 부담스러웠어요.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그런 진철 씨의 집안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이유로 만남을 정리하려고 했지만 진철 씨는 저를 설득하며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로 헤어지자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처음부터 서로 조건 보고 만난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에 겨우 그런 일로 헤어지는 게 말이 돼? 창선 씨는 걱정하는 그런 일 생기지 않게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지 말자, 제발. 절절한 말들로 저를 붙잡는 진철 씨에게 설득당한 저는 결국 나중의 일을 당장 걱정하지 않기로 하고 계속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되면서도 그때는 그 사람과 차마 헤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희의 연애 기간은 더 길어졌고 만남을 이어가던 어느 날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어 하셨죠. 우리 부모님이 창선 씨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참에 한번 만나뵈는 건 어때? 진철 씨 부모님을? 근데 내가 고아라고 싫어하시면 어떡해. 아니야. 우리 부모님도 분명 창선 씨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그냥 밥 한 끼 먹자는 건데 너무 부담 가질 것 없어. 별일 없을 거라고 내가 장담할게. 저는 진철 씨 부모님께서 제 사정을 아시는지 그래도 저희의 만남을 허락하시는 건지 걱정이 많았지만 남자친구는 다 괜찮을 거라며 저를 부모님께 소개했습니다. 저도 걱정은 되었지만 언젠가는 부딪혀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었는데 걱정과 다르게 부모님께서는 저를 아주 좋아해 주셨어요. 우리 진철이가 하도 칭찬을 많이 해서 어떤 아가씨인지 궁금했었는데 듣던 것보다 훨씬 예쁘고 착하네? 모자란 우리 아들 만나줘서 고마워요, 창산양. 그러게, 제가 엄마 딱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정말 그러네. 창산양 부모님은 이렇게 예쁜 따님 둬서 참 좋으시겠어?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진철 씨네 부모님이 제 사정을 잘 모르시는 듯 했어요. 진철 씨가 아직 알리지 못했구나 생각했던 저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을 거라며 제 스스로 저의 배경 이야기를 하려 했죠. 사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요. 아니, 그 창선 씨 부모님이 멀리 계셔요. 두 분이 지금 미국에 계시거든. 어머, 그러시구나. 그럼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외롭겠어. 혹시 집밥 끓여오면 우리 집 와요? 내가 맛있게 차려줄게. 제가 제 사정 얘기를 꺼내려 하자 그 순간 진철 씨가 제 말을 가로막으며 말을 얼버무렸어요. 저도 순간 아차 싶었지만 그 자리를 망칠 수 없어 상황을 굳이 정정하진 않았죠. 그 후로도 저희는 별 문제 없이 잘 만나왔고 얼마 뒤 제가 진철 씨에게 프로포즈를 받으며 저희는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우려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자 진철 씨도 집안의 제 사정을 솔직하게 알릴 수밖에 없었고 제가 걱정하던 대로 어른들께서는 몹시 불편해하시며 저희의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세상에,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을 했어야지. 여태 어른들이 속여놓고 이제 와서 고아라고 말하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니?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얘기할 걸. 후회가 되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진철 씨는 그런저를 안심시키며 열심히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강경한 태도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내고 결혼을 할 수 있었죠. 시부모님이 자식을 이기지 못해 겨우 허락을 받았지만 저는 결국 시부모님께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저는 고아에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한 며느리가 되어 며느리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시댁 식구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시집살이는 당연한 일이었고 저를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의 막말은 일상이었죠. 그나마 남편이 저를 그때마다 감싸주고 대신 편을 들어주어 버틸 수 있었지만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제 심정은 누구도 알아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만 믿고 버티듯이 결혼 생활을 해가며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 시댁의 사정도 많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사업이 망하면서 시댁 형편도 예전만큼은 못했죠. 가정부 두고 여가 생활을 하시던 시어머니는 직접 살림을 하셔야 했고 남들이 부러워하던 집을 팔고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가셔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시댁 식구들은 예전 씀씀이를 버리지 못하시고 이전처럼 돈을 쉽게 쓰곤 했습니다. 그 대단한 자존심도 여전했기에 여전히 저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있었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변해버린 남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시댁 식구들 등살에 저를 챙겨주던 남편 덕분에 버틸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더 이상 그러지 않았어요. 시댁 사업이 망하면서 혼자 시댁 식구들까지 책임져야 했던 남편은 그 일이 너무 지치고 버거웠는지 점점 변해갔습니다. 제게 다정하고 자상했던 남편의 모습은 사라지고 제게 무관심하고 짜증스럽게 변해가게 되었죠. 변해버린 남편 모습에 속상하고 서글펐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했던 저는 그런 남편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수록 제가 더 잘해야 한다 생각했어요. 제가 가정에 도움이 되고 더 잘하면 남편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저는 가게 일에 더 열중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열심히 삶을 살고 있던 도중에 뜻밖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분들이었어요. 먼저 제게 전화통화로 연락을 주셨던 분들께서는 놀랍게도 저희 친아버지의 전문 변호사분들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셨습니다. 친아버지라니 정말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 뒤에 들려준 소식으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죠. 언 30년이 지나 만나게 된 아버지께서는 의식이 없으셨고 지병이 악화되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백발의 노인과 30주말이 된 딸의 상봉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어요. 기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비통함과 함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한 만남이었죠. 거기다 3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된 자리에서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신상 정보라고 확신을 하고 있던 기억이 모두 잘못된 기억이었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나이도 모두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달랐죠. 아마 그것 때문에 부모님을 그렇게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나 봅니다. 부모님께서도 저를 잃어버린 날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백방으로 찾아다니셨지만 결국 저를 찾지 못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과학이 발전되어 제가 등록해두었던 DNA로 인해서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었지만요. 모든 게 다 제 탓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기억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었던 부모님을 이렇게 긴 세월 끝에야 만나게 된 것 같았어요. 그 세월이 흐르는 사이 어머니께서는 마음고생을 하시다 협식증으로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다는 말이 듣자 더욱더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도 되는 건지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고개만 숙인 채 눈물을 흘리는 저에게 변호사님들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죽어서도 저를 찾아야 한다는 뜻을 남겨두셨고, 저를 찾게 되었을 때 주실 유산까지 준비를 해주셨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 앞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무려 100억이나 되는 재산이었어요. 변호사분들께서는 친자식임을 확인받는 검사를 몇 차례 거친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유언자의 내용대로 법적인 절차 후 그 재산을 제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을 거라 말을 했죠. 실감이 나지 않은 금액이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그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꿀 수만 있다면 그 돈 모두를 바꿔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그 누구보다 좋아라 했어요. 저에게 대하는 태도까지 바뀔 정도로 말이죠. 매번 집안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저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따뜻한 말을 건네주셨고, 무슨 일이든 가족을 내세우며 모든 걸 같이 하시길 바랬죠. 사실 그 모습을 보며 어이가 없기도 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제서야 저를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준다는 게 너무 뻔히 보였거든요. 그 모습에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된 거 좋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이제라도 가족으로서 화목하게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고, 저에게 벌어진 기적 같은 일로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있어 너무 바빴거든요. 잠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버지께서 눈이라도 뜨시면 어쩌나 싶었던 저는 아버지를 1분 1초라도 제 눈에 더 담고자 매일 아버지를 찾아가 뵙고 눈을 감고 있는 아버지에게 제가 살아온 삶을 전해드리기 바빴습니다. 혹시 빼먹은 게 있을까 싶어 평생 써왔던 일기장을 가져다 놓고 매일 눈을 감고 계신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아주 잠깐이라도 눈을 뜨신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에 매일 아버지께 찾아가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일어나 보니 병원이었고 이미 시간도 몇 주가 넘게 지나가 있었죠. 그 사이 제가 생사를 오갔다는 말을 간호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병실에 저희 가족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병원에서 제가 깨어났다는 말을 가족들에게 전했는데도 다음날 낮이 되어서야 찾아왔죠. 거기다 제가 죽다 살아났다고 하는데 다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마음고생이 심해서 그런 것보다 했어요. 그 이후 가족들을 뒤이어 변호사분들이 제가 정신을 차렸다는 소식에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 건강을 염려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결국 아버지께서는 제가 사고를 당해 의식을 잃고 입원을 했을 때 세상을 뜨셨습니다. 평생 그리워하던 아버지를 겨우 만나게 되었는데 끝내 제 얼굴 한번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된 거죠. 거기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마지막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기억을 붙잡다 부모님과 만남이 늦어지고 찾고 나서도 마지막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죄스러웠죠. 이 모든 게 내 탓이니 저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아 제 가슴에 내리치며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식을 알려주러 온 변호사님들도 기가 막힌 상황에 다들 안타까워 하셨죠. 저를 대신해 아버지의 장례까지 치러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함을 표하고 간단하게 상속받는 절차를 듣게 되었죠. 급할 것은 없는 일이라 변호사님 모두 제 몸을 먼저 생각해 주셔서 몸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난 뒤 상속을 진행하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침대에 누워 배웅을 하고 다시 아버지 일을 떠올리며 눈물을 훔치고 있는데 좀 전에 오셨던 변호사님들 중 한 분께서 다시 병실로 들어오셨어요. 급히 눈물을 닦고 제가 들어야 할 이야기가 더 있는지 여쭙게 되었죠.
그런데 변호사님께서 제가 흘리던 눈물이 쏙 들어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변호사인 제가 개입할 일은 아니지만 표창선 씨 상황이 너무 안쓰러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댁 가족분들과 남편분 얼마나 믿으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당연히 가족인데 믿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이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저에게 유일하게 남은 가족들인데요. 표창선 씨 의식이 없을 때 제가 목격한 남편분과 가족분들은 믿어서는 안 될 사람들 같았어요. 표창선 씨 삶에 변화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표주옥님의 거에게 재산의 상속을 받으시면 더욱더 경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도대체 무엇을 보셨길래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뜸들이지 마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 인생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더 놀랄 일도 없으니 어서 말씀해 주세요. 변호사님께서 저희 가족들에 대해 괜한 말을 지어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라면 확실히 문제가 되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변호사님께 제가 의식이 없는 동안에 목격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내일 하시는 상황에 지정상속자인 저까지 교통사고로 앞을 알 수 없게 되자 변호사님들은 저희 가족을 만나 앞으로 벌어질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과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 돈보다는 생사를 오가는 가족 걱정을 먼저 하다 보니 대부분 정신을 살짝 놓은 채로 이야기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설령 걱정되는 마음이 없다고 해도 그런 척이라도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희 가족은 저를 걱정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제가 받을 유산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했죠. 여러 상황들 중에 자신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만 귀를 쫑긋하고 심지어 입꼬리까지 실룩거리며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사이에서도 이례적인 모습에 말이 나왔다고 했죠. 그래도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셨다고 해요.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 더한 상황도 많이 보셨으니 말이죠. 그렇게 저희 가족과 만남을 마치고 한참이 지나 퇴근을 하던 중에 꼭 알려줘야 하는 부분이 생각이 나셨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다음날 다시 약속을 잡고 알리면 되었지만 저와 아버지 모두 언제 잘못될지 모르는 상황이니 법적인 책임을 지기 전에 이틀 제 남편과 가족들에게 설명을 하기로 하신 거죠. 마침 남편과 제 가족들이 같이 있다는 걸 통으로 알고는 변호사님께서 가족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목격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 충격적인 모습을 말이죠. 이미 문 입구에서부터 이상함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살고 있는 다세대 주택 1층 계단에서부터 노랫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하셨죠. 그 흥겨운 노랫소리가 들려왔던 곳은 다름 아닌 저희 시부모님 댁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겨우 들어가게 된 집은 사경을 헤매는 가족이 있을 거라 상상할 수 없는 집안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잔치상은 거하게 차려져 있었고 가족들은 노래방 기계에 나오는 반주에 맞춰 춤까지 추고 있었죠. 다들 얼큰하게 취해 있어 변호사님이 집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자신들의 흥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게 고지하시는 내용을 가족과 남편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녹음을 하셨다고 해요. 저도 그 당시 분위기를 변호사님께서 넘겨주신 녹음 파일로 알 수가 있었죠. 그저 돈 100억밖에 머릿속에 없는 건지 변호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가족들은 돈 100억, 100억거리면서 좋아 죽더라고요. 변호사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기 바빴죠. 제가 빨리 죽어야
돈 100억을 받는다며 꼬부랑 협고인 소리를 듣게 되더니 더는 변호사님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남편분과 가족분들 쪽에서 법적인 자문을 많이 구하셨는데 전부 돈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이미 그 사람들은 표창선 씨를 죽은 사람 취급하더군요.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병실에 만난 남편분과 가족분들의 표정을 보니 한낱 먹은 듯이 보이더군요. 아무리 견물생심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가족 목숨보다 더 돈을 생각하는 가족분들이라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다 그 돈보다 아버님께서 표창선 씨께 남기시는 유산이니 신중한 선택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말씀을 끝으로 변호사님께서는 병실을 떠나셨습니다. 다시 변호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되뇌고 있을 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기억이라고 해야겠죠? 제가 정신이 들고 나서 꿈이라고 생각한 상황이 있었는데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게 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억은 이러했어요. 마치 동영상이 끊기며 재생이 되는 듯한 상황에서 옆에 앉아있던 시모가 제 얼굴을 보며 말을 했죠.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끔찍한 내용이라 저는 꿈이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나는 네가 언젠가 한 번쯤은 우리 집안에 도움이 될 줄 알았다. 하늘도 보는 눈이 있으면 고아인 널 데려다가 며느리 삼아 우리에게 복을 내려줘야 하잖니? 네가 우리 집 복덩이거나 아니 복덩이가 되어야 하니까 얼른 죽어다오. 응? 며느라 빨리 좀 죽으면 안 되니? 네가 빨리 죽는 게 우리에게 효도하는 건데. 아무리 저를 미워한다고 하지만 시모가 그런 말까지 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해 꿈이라고 치부했죠. 꿈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자 숨이 턱하고 막혀왔습니다. 남편과 시댁 가족마저 없으면 이제 정말 천의 고아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점점 제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던 분노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두고 있을 바에야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바뀌더군요. 시댁 가족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별로 놀랍지도 않고 화도 나지 않았는데 남편까지 똑같이 행동했다고 하니 이건 못 참겠더라고요. 애초에 가십밭길인 걸 알면서도 남편 하나 믿고 따라왔는데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아내를 돈 100억에 버리다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된 거 남편을 포함해 시댁 가족들까지 싹 다 복수를 하기로 했죠. 어떻게 복수를 하는가가 문제였습니다. 이혼을 해서 헤어지는 걸로는 성에 차지 않았어요. 좀 더 강한 복수를 꿈꾸게 되었죠. 복수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하다 돈을 좋아하는 가족이니 돈으로 복수하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돈 마음껏 쓰게 해주는 거죠. 상소로 하게 되어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 넉넉하고 베푸는 모습을 보이면 알아서도 욕심을 부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건 그들이 욕심을 부릴 수 있게 넉넉한 모습에 연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우선 변호사님들께 재산 상속을 잠시 연기하고는 남편에게 부탁을 하여 가족들 모두를 불러 모았어요. 가족들에게는 제가 사고를 당하고 나서 가족들 모두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한다고 말을 했죠. 다들 갑작스러운 제 사고에 놀라시고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정식으로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의식이 없는 동안 간병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항상 부족한 아내, 며느리, 그리고 언니였는데 이번에도 심려를 끼쳐서 죄송해요. 그래도 앞으로는 정말 우리 가족 모두 다 같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제가 노력하고 나누면서 살게요.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재산 상속받는데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만 받으면 우리 집안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감사드려요. 너는 겨우 그 말하려고 이 가족들 전부 불렀어? 그 정도는 문자로 해도 될 텐데. 어쨌거나 저번에도 말했지만 네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우리 가족 모두 너 깨어나라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아마 네가 그 모습을 봤으면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을 거다. 우리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네 걱정에 잠 한숨 밥 한 숟가락 떠넘기기 어려웠다. 정말 피가 말한 줄 알았다고. 안 그러니 지선아? 맞아요. 언니, 부모님이나 나도 언니 깨어나라고 얼마나 간병하는데 열과 성을 다했다고요. 솔직히 이렇게 말로만 고맙다고 말하고 끝낼 건 아니긴 해요. 거기다 언니 유산 상속 받는다고 크게 한턱 내지도 않았잖아요. 생각하니 좀 섭섭하려고 하네? 어쩜 이렇게 속이 훤히다 보이는지 제가 미끼를 꺼내놓기도 전에 먼저 알아서 덥석 물었어요. 어머, 내 정신 좀 봐. 그러게요. 제가 가족들 다 같이 하는 식사 자리라도 만들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근데 제가 몸이 이래서 같이 하는 식사 자리 만드는 것도 힘들고 요리는 더더욱 힘들 것 같은데 뭘 대신할 게 있을까요? 그래? 감사 표시나 하고 싶어? 밥이나 차차 네가 회복하고 나서 먹어도 되겠고 그보다 다른 식으로 감사의 표시를 해도 될 텐데 뭐 우리 집안이 말을 돌려 사는 편은 아니니 내가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마음의 헤아를 이야기해 본다면 그 감사의 표시를 물질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이런 말도 꺼내지 않겠다만 앞으로 고인이 되신 사돈께 상속받을 어마어마한 재산도 있으니 내가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본다. 100억이나 된다고 하던데 우리한테 조금 감사의 표시를 한다고 눈에 띄게 줄어들 금액은 아니잖니? 그럼 다들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정말 사주려고? 많이 비싼 건데 혹시 자동차도 될까? 네가 가격을 정해주면 내가 고르기 쉬울 텐데. 가지고 싶으신 게 있으면 사셔야죠. 몇 년 동안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못하고 지내셨잖아요. 제가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며느리로서 얼마나 죄송했는데요. 그래? 그러면 외제차 세단도 괜찮은 거지? 아니, 내가 요즘 친구들 만날 때마다 자존심이 구겨져 있어. 친구들한테 차 정비 들어갔다고 거짓말하는 것도 한두 번 있지. 아주 만날 때마다 곤욕을 치른다. 장선아, 그럼 나 정말 외제차로 세단 한 대 고른다. 정말 괜찮은 거지? 좀 전에도 사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원하게 구매하세요. 고맙다. 고마워. 그럼 내가 우선 대출이든 카드 할부든 알아보고 먼저 구매해 놓으마. 알다시피 요즘에 차를 구매해도 한참 뒤에 나오니까. 그렇게 아버님을 시작으로 해서 어머님 시누이까지 가족 모두 자신들이 바라는 물건을 말한 뒤 구매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재산 상속이 늦어질 거라고 말을 해서 그런지 다들 알아서 구매를 하고 나중에 저에게 돈을 받겠다고 하면서까지 말이죠. 일이 술술 풀려가는데 남편은 그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가족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이었는데 말이죠. 애 같았지만 괜히 남편에게 먼저 권유를 했다 의심을 살 것 같아서 모른 척을 하며 있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 일을 마치고 온 남편이 쉬고 있는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서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보, 몸은 좀 괜찮아? 다음 주 퇴원이라고 하는데 얼른 나가고 싶을 정도로 몸은 좋아. 당신 지금까지 고생 많았어. 아마 당신이 가장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제가 무슨 고생을 해. 당신이 고생을 했지. 그런데 당신 아버님 유산 상속받으면 뭐 할 거야? 글쎄, 그렇게 큰 돈을 가지게 된 건 처음이라 잘 모르겠네.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살아도 우리 가족 모두 평생 잘 먹고 잘 살지 않을까? 돈이 돈을 버는 시대인데 통장에 넣어두기만 해서 되나? 그렇게 묵힐 돈이면 혼자 투자 좀 해볼래? 내가 평소에도 하고 싶었던 사업 아이템이 몇 개 있거든. 그리고 지금 하는 사업도 좀 더 크게 확장해서 돈 좀 왕창 벌어보고 싶고. 당신이 지원만 해준다고 하면 나는 바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너무 쉽게 수락을 해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좀 더 애를 태우게 만들기로 했죠. 사업을 또 하고 확장을 해? 오히려 그런 게 돈을 더 까먹겠다. 여보, 나 정말 준비되어 있어.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내가 염두를 못 낸 거야. 당신이 지원해 주기만 하면 일에만 집중해서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어?
당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에 매달려서 나랑 서연이에게 무관심해지는 것도 싫고. 제가 그렇게 애를 태우니 남편은 당장 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제가 해도 된다는 말만 떨어지면 바로 진행할 수 있다면서 저에게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더라고요. 그 설명을 듣다 보니 제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미 어느 정도 일을 벌려놓고 부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때다 싶었죠. 저는 구두 계약이 될 만한 말은 삼가한 채 수락을 했고 일이 진행되는 걸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치듯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어요. 사연은 지난날 제가 당해온 시집살이로 말이죠. 마음 같아서는 제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했던 행동들로 소송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직접 취득한 증거들이 없었고 그 내용도 미비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혼 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눈 뒤 가장 가능성이 있는 시집살이로 소송을 하게 되었죠. 지금까지 저에게 한 폭언들 모두 제 휴대폰 메시지함과 일기장에 있었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친구 집으로 잠시 몸을 피해 있었던 저는 날벼락 같은 이혼소송 소장을 받고 화가 난 남편의 연락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는 남편의 말에 당당히 시댁에서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죠.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시댁 가족들 모두 벌떼처럼 저에게 달려들어 화를 내더군요. 처음에는 그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안이 떠나가나 소리를 지른 뒤 제 할 말을 다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요? 제가 거짓말을 지어내서 이혼소송을 해요? 다 사실이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며느리 대접,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았어요. 지금이야 내 상속받을 재산 보고 꼴이 힘들지. 그게 없었으면 아직도 사람 대접 못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못된 년, 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고아한 년을 데려다가 이 시집안의 며느리로 삼아줬더니 그 은혜를 이렇게 갚어? 은혜? 그 은혜 어떻게 갚아야 하는데? 당신들 원하는 대로 죽어서 은혜를 갚아줄까? 그러면 좋겠어? 이 년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모를 줄 알아? 너희들 전부 나 깨어나라고 빌었던 게 아니라 나 죽으라고 빌었잖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죽으면 너희에게 돈 돌아가니까 그게 좋아서 잔치상 차리고 춤까지 추면서 아주 신이 났었다며. 그리고 내 얼굴에다가 말했지. 빨리 좀 죽어달라고. 그래야 효도하는 거라고. 그게 며느리한테 할 소리니? 내가 고아라서 이 집에 가져온 건 없지만 집안일하고 너희들 챙기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 사람한테 할 소리야? 설령 내가 남이라고 해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여보, 당신이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너도 마찬가지야. 너만 믿으라며, 네가 행복하게 해준다며. 근데 너도 이 사람들이랑 한패가 되어서 똑같이 행동하니? 나는 아버지께 유산 받는다고 했을 때도 우리 가족들 생각했어. 그 돈이면 다시 예전에 자상한 당신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고 이 집안 식구들도 나에게 잘해주겠지 싶었다고. 너희야말로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핑계대지 마라. 고아 주제에 큰돈 생기니까 마음이 편한 거겠지. 남편도 바꿔버리고 시부모도 지가 다르게 쉬운 걸로 바꾸고. 생각해보니 네가 우리 집안에 온 날부터 우리 집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어. 다 네 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우리 진철이랑 헤어지는 건 나도 쌍수를 들고 반기지만 우리 집안에 피해를 입은 건 돌려받아야겠다. 네가 멍청해서 그런가 본데 부부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걸 모르니? 조용히 합의 이혼해준다면 우리가 원래 받을 금액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덜 받을 테니 합의나 하고 가라? 합의? 이거 소송이에요. 나는 이 결혼의 문제가 당신들에게 있다는 걸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소송이라고요. 재산이든 이혼이든 법원에서 판단할 테니 거기에서 봅시다. 시댁 가족들은 제가 이혼을 하기 전에 받기로 된 유산이라며 당연히 재산 분할이 될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저도 다 알아보고 한 이혼이었어요. 저의 경우에는 아버지께 받은 유산이 특유재산이 되어서 분할재산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취하되지 않은 것임을 알게 된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재산 분할이라도 유리하게 받고자 비싼 변호사까지 선임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 이혼 소송은 받아들여졌고 오히려 제가 위자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죠. 급해진 건 남편과 시댁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마음대로 일을 벌려놓은 탓에 빚이 엄청나게 쌓였거든요. 가족들의 생활비를 챙겨주던 남편까지 빚이 생겨버리자 꼿꼿하게 세우던 자존심마저 버리고 제게 도움을 구하러 찾아왔죠. 여보, 정말 우리도 끝에 물려서 여기 찾아온 거야. 저번 일이야 우리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잘못을 했지. 근데 당신 믿고 구매하고 벌린 일들이잖아. 그것들만 좀 해결해주면 안 될까? 그래, 창선아. 우리 가족들 모두 네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 어? 우리가 밑바닥에 떨어지다 보니까 돈 100억에 눈이 멀었나 보다. 이번 일 도와주면 정말 개과천선해서 살아볼 테니 예정을 생각해서도 도움 좀 줘라. 예정이요? 그러면 제가 더 못 도와드리죠. 제가 받은 적이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집도 있고 차도 있으신 분들이 무슨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남편 빚 빼고는 다들 가지고 있는 비싼 제품들 다 팔면 감당 못한 것들도 아니잖아요. 개과천선이라고 말했는데 이번 기회에 과거의 영광들 싹 다 정리하고 새 마음 새 그릇으로 다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당신 그 사업에 자신 있다면서 그러면 나한테 사업 설명한 것처럼 어디 가서 돈 많은 투자자 찾아봐. 아니면 개인 파산 신청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다시 올라와 보든가. 여기 가족들 모두 정말 열심히 살고 변한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고민해볼게. 도와줄 생각을 아주 요만큼 정도. 그 뒤로 다른 가족들도 저에게 와서 용서를 빌고 도움을 달라 요청을 했지만 저는 무시를 알고 잘근잘근 남아있는 자존심까지 모두 씹어주었어요. 몇 달을 똑같이 행동하니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건지 어느 날부터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 후 저는 다시 딸과 함께 평온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큰 돈이 생기긴 했지만 변한 것은 별로 없어요. 딸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는 걸 빼면 여전히 큰 돈을 쓸 때는 손이 떨리고 돈 10원도 아끼고 있죠. 다만 이 돈을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자 저와 같은 불운한 어린 시절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후원해주며 좋은 곳에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속해오던 레스토랑도 계속 운영하며 좋은 일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저도 참 별일을 다 겪었구나 싶네요. 그런 제가 대견스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예전의 삶처럼 굴곡진 인생이 아닌 평온한 삶을 살았으면 싶습니다. 그럼 제 평온한 삶을 여러분 모두도 바라주시고 저는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